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과정반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 1, 2월 달에 기본이론반 수업 다 들으셨죠? 그리고 그 기본이론반에서 다뤄지는 개론서 뭐 내용들 발췌해서 다 보셨겠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발병돼, 나중에. 언제냐면 7, 8월 정도에. 내가 개론서를 안 봐서 지금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나? 근데 그때 가게 되면 시간도 없는데 거기다 개론서를 읽는다고 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 지나다니다가 간판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긴 보는데 눈에 안 들어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그 분량이 많거나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하는 게 좋고, 7, 8월 이후에는 압축해서 암기해야 돼. 지금부터 암기한다고 찜 빼지 마시고, 지금은 암기해도 4월 가면 잊혀지고 5월 가면 또 잊혀지고 그래요. 근데 7, 8월 달에는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높아지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집중력이 좀 높아져서 그래도 암기력이 그나마 1, 2월, 3, 4월 달보다는 좀 나아요. 지금은 교육과정을 물론 암기하고, 암기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출할 줄 안다라는 수준까지 인출하는 거예요, 인출. 근데 지금 3, 4월 교육과정반 이 3, 4월에서 그렇게 어떤 자연스러운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렵죠.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2009년도부터 가르쳤으니까, 2009년도부터 가르쳤던 저마저도 담화 간섭이 뭐예요? 라고 하면, 잠깐만. 하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관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한 시공간에서, 한 지역 내에, 한 집단 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이게 관습이야. 가치일 수도 있고, 규범일 수도 있고. 근데 담화란 뭐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담화는 문장의 연속체야. 근데 그것은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화의 구성체야. 발화란 말로 실현된, 글로 실현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뱉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2009년부터 지금 내가 내 머릿속에서 정립되어 왔던 언어학에서의 담화, 학교에서의 담화, 화법에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는 존재하는 가운데서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연속적 문장 형태. 이게 화법에서의 담화야.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담화, 화법에서의 담화,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학교 문법에서 담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화 구성체. 이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그 담화에 대한 기본 개념이야. 근데 발화가 뭐예요? 라고 하면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 글로 실현된 말이야. 이런 식의 자동 인출은 제가 한 3년 있으면 이제 20년째 되더라. 20년 차 되는 정도가 이렇게 인출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안 돼. 그냥 외우는데, 안 외워져. 당연하지, 그거는.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다만, 시험에 나올 정도의 중요한 개념은 그래도 자동 인출이 가능할 정도까지, 암기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언제 해야 하느냐. 본격적으로는 7, 8월이고, 지금은 준비 갖춰라. 이거 중요해서 이거 암기하고 이거 꼭 인출을 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3, 4월 교육과정반의 목표가, 교육과정 자동 인출될 때까지 암기. 이러면 너무 빗나간 목표야.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자동 인출될 때까지 준비 과정을 거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난 1, 2월 기본이론반 때 하고 이제 관련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 2월 기본이론반 때는 개론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요. 근거로 하는데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개론서의 내용 이외 그 개론서의 내용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도 또 많다고요. 그래서 너무 잡스럽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많아. 근데 교육과정은 조금 압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압축이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압축은 핵심만 있군. 그래요. 근데 부정적 의미에서 압축은 풀어줘야 돼. 함축돼 있어서. 근데 그 풀어주는 것을 이해를 중심으로 하니까 1, 2월 기본이론반 개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니까 만약에 압축 정리된 교육과정의 내용이 그 배경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1, 2월 기본이론반 교재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그때 다뤘던 1, 2월 기본이론반 교재에서 이거는 개론서 봐야 돼 라고 하는 개론서를 참조하셔서 따라오셔야 돼.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에 대한 자동인출로서의 암기가 목표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1년간의 목표이고 지금 3, 4월 교육과정반은 이해 정도. 저런 뜻이 있구나. 저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주는구나.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개론서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제시했었는데 교육과정은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3, 4월 교육과정반은 따라오시고 그 다음 1, 2월 기본이론반에서는 화법 독서 장문의 화법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을 좀 많이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화법, 다음에 독서, 다음에 장문 파트가 시간이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보강까지 했었죠. 보강 인강. 근데 교육과정반은 화법 다음에 장문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독서를 매체하고 같이 함께 할 거예요. 매체는 1, 2월 기본이론반 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매체 개론서의 내용들이 정평이 난 개론서들이 없고 있어봤자 국어교육의 이해 정도에 실려있는 매체 부분이고 오히려 교육과정이 더 중요해요. 매체는. 그래서 매체는 이 교육과정반 때 독서와 매체 부분은 아마 그때 매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리고 OT 자료를 보시면 프린트물 이쪽에 그 현행 22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이쪽부터 3, 4까지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이고 그 다음에 5쪽부터는 고등학교 공통교육과정 그 다음에 7쪽 부분에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만 모아놓으면 이렇단 얘기야.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서를 직접적으로 원문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난삽하니까 제 교재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따라오시면 되고 다만 제가 이렇게 이쪽부터 교육과정 내용을 실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광범위하다? 광범위해요. 영역별 성취 기준들이 또 모르는 그러니까 난삽할 수도 있어요. 교육과정이. 그래서 잘 눈에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교육과정에 대한 최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8쪽 부분에 가시면 어떻게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하는가 부분이 재구성하라. 원문 해설서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 보지 말고 재구성하라. 근데 제 교재가 재구성된 교재여서 그냥 제 교재 그 진도 범위에 맞춰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번 거 관련해서는 좀 설명드릴게요.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에서 제시된 개념이 학술 용어의 숙지라고 했는데 그 시험 치르고 나서 요 근래 한 몇 년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개론서를 좀 안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필수인가? 물론 제가 기본이론반 때 개론서 발췌해서 보라고 했었는데 필수야? 라고 이제 제 자신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개론서 읽기는 필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필수가 되는 건 뭐냐면 교육과정에 있는 개념어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개념어인데 그 개념어를 이해를 위해서 개론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학술 용어나 개념어는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그냥 사용만 돼 있어요. 풀어주는 게 아니야. 뭐 어떤 배경락에서 이 용어로 사용돼. 예를 들면 통일성 하게 되면 통일성의 그 개념어가 그냥 사용되기만 하지. 통일성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학교급의 어떤 영역에서 통일성을 다루어야만 효과적인가? 이거 설명 안 돼 있어. 그냥 뭐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뭐 글쓰기 뭐 이런 식이야. 또는 뭐 주어진 텍스트의 통일성을 판단하며 읽기 뭐 이런 식이야. 뭐 그때는 뭐 통일성이 뭐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를 이제 개론서에서 이제 확인한 거죠. 개론서에서 통일성의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념은 활용만 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를 개론서와 관련돼서 보충학습이 개론서가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해서 개론서 읽기가 필요하지 개론서가 반드시 임용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개론서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학부 다닐 때는 국어교육의 이해밖에 안 봤어.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그 다음에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이라고 하는 명칭을 들어본 적이 없어. 대신에 이런 거 이제 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해가지고 무슨 논술 같은 거 내가 들어본 적 있어. 그것도 교수님이 아니라 강사한테. 근데 뭐 교육과정을 내가 4학년이 되도록 처음 봐. 물론 교생 실습 나가가지고 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는 본 적이 있으나 그때는 교육과정이 얼추 무엇이다. 인식은 있지만 그런 경우가 흔해요. 흔하다.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된 그 내용들을 개론서에서 보충해서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출제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알아. 어떤 학교는 교육과정까지 잘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 왜냐면 교육과정 집필에 참여하셨던 교수님이 그 해당되는 학부 교수님이라면 교육과정에 대한 배경 설명들을 차근차근 잘 해주시겠지. 근데 내가 국문과야. 국문과가 특히 그 심해요. 국문과인데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지금은 그 정원당 한두 명밖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범대 가가지고 수업 들어야 되는데 사범대 학생들하고 심지어는 우리 학교는 사범대도 없어. 그것도 국어교육과는 없어. 유아교육은 있는데.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아니라 강사, 시간강사 와가지고 시간강사가 뭐 얼마나 뭐 의욕을 가지고서 내가 이 국어교육을 잘 가르쳐가지고 꼭 임용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감사해. 정말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거 없어. 월급만 받으면 돼. 교수들은 좀 압박감이 있죠. 교수님들은 취업률 때문에. 근데 없어요. 국문과 나오시고, 사범대 국격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부일 때, 정말 이제, 이거는 어떻게 국어용론 공부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교육과정 자체를 모르시고서 임용시험 보시는 분도 왕왕 있어요, 왕왕. 가끔 가다가 나 교육과정을 모르고 또 개론서도 다 모른 채 초소 합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극소수로. 그럼 어떻게 합격했지? 어떻게? 그러니까, 현행 임용 출제진들이, 국어교육의 이해는 그냥 전국에서 다 배우는 개론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거를 해서 문제 내야 돼. 이런 거 없어. 그럼 큰일 나요. 또는 내가 내가 나의 연구 논문에 조금 이런 일부에서 발췌해가지고 내야지. 이런 거 안 돼요. 그거는. 보편 타당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개론서가 보편 타당해요? 화법교육론은 다 보겠지? 그런가? 조사해 봤어? 국어교육, 화법 교육을 위한 의사통일론? 박지영 교수님의 개론서? 다 보겠지? 화법교육론이 선택 과목이잖아. 필수 과목 아니잖아. 그러니까 표현교육론은 이해교육론 선택 과목인데, 그거, 과연 개론서를 학부 과정에서 그거 보신 적 있을까? 만약에 그것을, 들었다면,
아, 그건 정말 임용에 좀 신경 쓰는 학교예요.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 시내 사범대가 몇 개 있어요? 국어교육과 사범대, 설치된 사범대. 잘 몰라요? 연세대학교 국어교육과 없어요. 없어요. 연세대학교 국문과는 있지만, 또 연세대학교 사범대는 있지만, 국어교육학과는 없어요. 의외죠? 뭐 서울대, 연고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꼬대 봤자, 서울대, 고대, 성대 국교과도, 성대 국교과도 없어요. 없어요. 성대도. 한양대 국교과, 중앙대, 홍대, 상명대. 그러니까 10개 대학 안쪽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교육대학원 뭐 설치되는 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국문과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한 10개도 안 되는 사범대 국교과 교수진들이 모두 다 신경 쓰셔가지고 개론서라든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가르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안 그러는 학교도 있어. 안 그러는. 오히려 이제 지방에 계신, 지방의 대학에 그 국교과 교수진들 가운데서 개론서 집필진으로 참여하시거나 교육과정 집필진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그 지방대에서는 더 잘 배울 수도 있어요. 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편타당한 게 아니다. 개론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의 개론서를 봐야 하는지 보편타당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 개론서가 출제 근거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출제 근거로 반드시 적어줘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진들이 출제를 할 때 그 출제 매뉴얼 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해당되는 출제 근거를 밝혀라라고 하면 개론서, 그 다음에 또 논문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되도록이면 개론서도 국내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나온 개론서보다는 외국 개론서를 그냥 그 당시에 3주 동안에 번역을 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번역해서. 그러니까 보편타당하려면 아예 그래야 돼요. 완전히 어떤 학생들에게, 일부 학생들에게 유리할 정도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개론서에서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 그 개론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그 개론서를 봐야만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온다면 그건 잘못 낸 거예요. 이의제기 하셔야 되고. 그거는 특정 개론서에서 나왔다. 근데 보면 특정 개론서를 안 봐도 문제 충분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론서를 보신 분들한테 유리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걸러질 거야. 그래서 필수는 아닌데 이해를 위해서, 교육과정 핵심 개념이나 이론을 이해를 위해서만 개론서를 참조하라. 그리고 개론서는 너무 난삽해요. 엄청 난삽하죠. 뭐 중요한 내용,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다 들어있는데 그거 내가 읽으면서 읽기는 해. 근데 음독은 하겠지. 의미 구성은 하지 않잖아.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되고 효과는 없고. 그런 점에서 제가 발췌해서 보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고, 교육과정 반에서는 훨씬 더 발췌해서 보셔야 돼요. 해당되는 파트 부분을. 그리고 국적 부분은 그냥 넘어가 있으면 관련 핵심 개념이고, 그 다음에 11쪽 부분은 어차피 2026학년도 기출문제는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사례로서 보여드린 이유는 출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출제 근거가. 이건 독서 문제예요. 12쪽에 넘겨보시면. 작년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이거 요약하기 전략이고 중요도 평정이고 이게 다 아시겠죠? 근데 요 내용들의 출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출제 근거가. 그 출제 근거가 15쪽에 넘겨보시면 관련 교육과정이 출제 근거다. 2022 중학교의 읽기 목적과 글구조를 고려한 요약이야. 글구조 고려한 요약. 이게 출제 근거야. 글구조를 고려한 요약. 그냥 요약하기가 아니라 글구조를 고려한 요약이야. 거기 앞에 다시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시면 활동 1번을 봐. 12쪽에.
활동 1번은 뭐 하고 있냐면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그럼 글구조지. 근데 이건 글구조뿐만 아니라 글구조를 고려한 뭐야? 요약이라고. 그러니까 22 중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활동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문제 출제의 근거는 어디서 왔어? 라고 하면 교육과정에 있는 거지 특정한 사회평론 독서교육론에 있어. 이거 아니거든. 아니다. 그래서 15쪽 보시고 그 다음에 또 2022 고등학교 2학년에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다 하는 부분에서 학습 내용의 중요도 평가하기 또는 뭐 중심 내용 파악하기 또는 2번의 각 문단 사이의 관계 파악하기의 글구조 이런 기본 키워드가 다 어디서 왔어? 개론서가 아닙니다. 어디서 왔다고?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그리고 개론서는 교육과정은 그냥 글구조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으니까 글구조가 뭐야? 개념, 글구조의 유형, 글구조 특징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 되는 거고 또 중요도 평정도 마찬가지로 내용의 중요도 평가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도 평정인데 이 중요도 평정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 없이 그냥 바로 교육과정 사용되니까 이 개념어를 해당되는 개론서에서 발췌해서 읽어가자 이거지. 그래서 15, 16, 17 그 내용이에요. 다. 18, 19, 20까지. 근데 다 이 내용은 1, 2월 기본이론반 때 배웠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개론서 내용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압축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교육과정인데 대신에 1, 2월 기본이론반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22쪽에 보시면 국어교육론의 강좌의 특성과 강좌의 개관, 또 목표는 이해야, 이해. 교육과정의 이해. 인출과 암기는 나중에 하자. 근데 이해다. 근데 교육과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핵심 이론과 개념어는, 개론서에서 발췌해서 봐라. 물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교재는, 이거는 그, 사판, 교육과정인데, 그러니까 작년도 사판 이거 그 교재 그대로 사용합니다. 제가 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도 교재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작년에는 제가 1, 2, 3, 4, 5, 6 이렇게 3개월 과정을 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다시 예전처럼 1, 2월, 3, 4월, 5, 6월. 그래서 3, 4월 이렇게 8주간. 보니까 목요일 날은 9주예요. 9주여서 화법독서 작문을 3주씩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요하면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필요하면. 그리고 이제 기출해설 교재는 이제 수업 중에 반드시 참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수업 중에 기출은 반드시 저하고 같이 보는 편이니까 보시고, 24, 여기 이 기출교재가 24, 25, 26. 요 3개년도 기출이 빠져 있어요. 여기는 아마 내년도에 전면 개정을 해야 될 텐데 24, 25, 26 기출은 프린트물로 기출해서 프린트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생각해 보니까 26학년도 기출해설을 장문 파트를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1, 2월 달에 제가 다 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장문 파트 할 때 통합해서 제가 화법독서 장문 해가지고 국교론 통합 2026 기출해설 프린트를 드릴게요. 24하고 25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화법독서 장문이 통합되어 있다고. 근데 아마 1, 2월 기본이론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화법 프린트물 기출 뭐 2개, 독서 프린트물 기출 2개 막 이런 식으로 그 주차마다 한 문제씩 제가 해설을 해서 나중에 통합해서 장문 파트 할 때 통합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3쪽에 강의 개요가 교과서 분석 및 정리가 있는데 교과서 분석은 3, 4월 교육과정반에는 안 합니다. 저기 5, 6월 달에 할 거야. 그리고 9주차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3주씩 해서 하고 형성평가는 똑같이 그 전 주차에 배웠던 내용들 하되 이번에는 좀 비겁하게 교육과정 펑크내기
교육과정 딱 넣고 빈칸 기입형의 개념어 넣기 이런 형성평가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 진도를 1, 2월 기본이론반에서처럼 하다가 건너뛰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화법 되돌아와가지고 뭐 하고 이렇지 않고 쭉 진도대로 나갈게요. 교육과정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재 펼쳐보시면 6쪽하고 7쪽, 8쪽 부분은 제가 OT 자료에서 나눴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이에요. 보면 22교육과정하고 12교육과정인데 예를 들면 중학교 교육과정이 22가 11개나 있어요. 11개. 15교육과정은 12개였고 혹시 익숙하지 않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있다면 예를 들면 지난 1, 2월 기본이론반 때 잘 신경 쓰지 않았던 22교육과정의 9901-10항 부분에 보시면 뭐 언어폭력의 문제점. 이게 배려하며 말하기 윤리하고 관련 있고 그다음 공감적 듣기, 그다음 비폭력적 언어 대화, 비폭력적 대화, 또 나전달법, 요거하고 연관된 게 이 9901-10항인 언어폭력의 문제예요. 근데 이 언어폭력의 문제가 22교육과정에도 있지만 2015교육과정에도 1-12항으로 언어폭력의 문제,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교육과정이 22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도 그대로 살아남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가령 2015교육과정의 1-1항이 의미 공유의 과정, 듣기 말하기, 본질의 특성, 이건 22교육과정에서 바뀌었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22교육과정에서는 새로 추가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추론적 듣기야. 그게 1-1항이지. 근데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듣기,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론하며 듣기는 초등 때 2번에 걸쳐서 추론하며 듣기를 배워요. 언제 배운다고? 초등. 이게 지금 추론하며 듣기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나요? 추론하게 되면 2개가 있어요. 독서에서, 읽기에서. 생략된 내용의 추론이 있고 그다음 이렇게 숨겨진 의도, 목적, 주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의도와 관점 추론은 뭐죠? 숨겨진 거죠. 숨겨진 거. 그치? 그러면 생략된 내용의 추론은 언제 배운다고? 초등학교 때. 또 하나는 초등학교 때는 원인과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며 듣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추론하며 듣기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듣기가 있고, 원인이 앞에 나오면 결과가 뒤에 나오는 거지. 아, 이 원인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해서 원인을 토대로 결과를 추측하며 예측하며 듣기가 있어요. 그 다음 생략된 내용, 빠진 내용을 듣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올라와가지고 뭐냐면 숨겨진 의도, 목적, 관점을 추론하며 듣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혼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잘 모르죠. 그냥 추론하며 듣기는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듣기. 그것만 외우고는 있겠지. 근데 이런 배경맥락. 초등 때 추론하며 듣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낮은 수준. 낮은 수준인 거야, 사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며 듣는 것도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두 내용 사이에 빠진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자동적 추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여기 이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듣는 것은 글이라면, 만약 글이라고 한다면 글 전체를 다 읽고 나서 그럼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하듯이 이제 들려오는 정보를 쫙 듣고 나서 듣는 중에도 도대체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의도가 뭐야?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거니까 굉장히 고급 듣기인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설명들을 제가 해드린다 이거지. 교육과정에서 할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7쪽 부분에 고1, 그 다음에 고2, 3, 화법과 언어죠. 이제 화언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이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을 9쪽 부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재구성했어요. 본질,
그 다음에 의사소통 과정의 화법 기능 및 전략,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설득과 같은 그 원리와 실제, 그 다음에 친교, 여기는 이제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태도, 이렇게 해서 교육 과정의 성취 기능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상관없이 재구성했습니다. 12쪽에 넘겨보시면 여기서부터 할게요. 12쪽에 나오는 화법의 본질과 특성의 그 이제 전체적인 그 교재 구성은 항상 좌측에 있는 내용이 22교육과정인 거 아시죠? 근데 12쪽에 나오는 상호 교섭성에 해당되는 주제하고 관련해서 22교육과정이 빈칸이죠? 빈칸인 이유는 뭐냐면 이 주제가 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5교육과정에서 다루지거나 아니면 우측에 나오는 12교육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22교육과정에 바뀌면서는 없어졌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넘겨보세요. 20쪽. 이쪽에 펼쳐보시면 여기 화법의 성격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화법의 성격은 이 당시 2009 교육과정 집필진이 화법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때 성격이란 그러니까 화법이 독서하고 작문하고는 다른 특징을 말하는 거야. 개별적 특징을 말하는 특질, 성격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인물의 성격 또는 그 사람의 성격 하게 되면 그 성격이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유달리 그 개별적인 특징들, 개성과 같은 거예요. 성격이란. 그러니까 화법의 성격이란 당시 2009 교육과정 집필지는 독서하고 작문과 다른 특질, 이걸 성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다른 특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야, 4가지. 4가지가 뭐냐면 구두언어적 성격, 상호교섭적 성격, 대인관계적 성격, 사회문화적 성격. 이 4가지인 거야. 됐어요? 읊어. 시작. 구두언어적 성격, 상호교섭적 성격, 대인관계적 성격, 사회문화적 성격. 이것을 화법교육론이라고 하는 개론서. 화법교육론이라는 개론서에는 구두언어적 성격 이렇게 않고 구어성. 구어성. 그 다음 상호교섭적 성격은 그대로 그냥 상호교섭성. 그 다음 대인관계적 성격이 관계성.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성격은 사회문화성. 이런 식으로 뭐뭐적 성격인데 뭐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빼버리고 무슨 성으로 그 특질 성격을 좀 더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구어성, 구두언어적 성격, 사회문화성, 그러니까 사회문화성, 사회문화적 성격, 그다음에 관계성, 대인관계적 성격, 그다음 상호교섭성은 상호교섭적 성격.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그 독서하고 작문과 다른 특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2009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이야. 요 4가지 가운데서 앞으로 되돌아오시면 제 교재는 12쪽에 화법의 특성 가운데에서 1번 무슨 성? 상호교섭성을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 2번째 2번 무슨 성? 사회문화성을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2가지 성격인 대인관계성하고 그 다음에 뭐죠? 구두언어성은 어디로 갔나요? 하면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개념들이 없다 이거지. 다만 그 대인관계성은 여기 나오는 그 화법의 본질 부분 파트에 없고 대인관계성은 저쪽 뒤쪽에 예를 들어 대화 부분의 성취 기준에서 그 대인관계성이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4가지의 2009 교육과정에 있었던 4가지의 화법의 성격이 결국에는 나오긴 나온다. 다만 구두언어성만 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제가 앞에서 1, 2월 기본이론반 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제는 교육과정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2쪽에 보시면. 그리고 15교육과정, 12교육과정, 22교육과정에는 없으니까 15, 12 교육과정에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중학교 당시에 의미공유의 과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과정 해설서가 너무하지. 성취 기준은 있는데 해설 내용이 없어.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것을 교과서 필집마다 의미공유의 과정을 다르게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이거 교과서가 22교과서 바뀌면서 교과서마다 다르게 해석했던 이 의미공유의 과정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다만 이 의미공유의 과정은 키워드, 핵심 개념만 의미공유 과정이고 그 원래 뜻은 상호교섭성이다. 그럼 상호교섭성이 뭔데? 라고 하면 2009 교육과정으로 가야 되잖아? 가지 않고 12중학교의 다음과 같은 듣기 말하기 소통과정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필요성 부분에. 듣기 말하기 과정이란 화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뭐다? 의미구성 과정이다. 요게 원래 상호교섭성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청자의 상호작용이야. 그 상호작용이 역동적인 거야. 아니 협력적인 거야. 죄송합니다. 뭐라고? 협력적인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일방적으로 말해도 안 되고 청자가 일방적으로 들어도 안 되고 화청자 사이에 빈번한 어떤 협력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의미구성이야. 이건 역동적인 의미구성이야. 그죠? 협력적 상호작용과 역동적 의미구성. 이게 두 가지가 2012 중학교의 그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 부분에도 보시면 상대와 말을 하거나 들을 때 공통의 의미를 구성하는, 이게 이제 의미 공유의 과정인데, 그렇게 공통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도 달성하고 상대와의 관계도 형성하고 발전시켜. 요때 두 가지의 의사통의 목적이 설명돼 있어요. 이 교육과정의 내용이. 하나는 뭐냐면 의미를 공유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화청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래 내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것들을 언어적 목표 혹은 또는 언어적 목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밑줄이 그어졌지 않지만 그렇게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도 포함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그치, 관계적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통의 과정은 언어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야. 근데 이러한 언어적 목표나 관계적 목표에 특별하게 관계적 목표를 좀 더 떼가지고 화법의 번지가 특성에서 무슨 성으로 했다고? 대인 관계성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상호교섭성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상호작용을 훨씬 더 강조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이제 상호교섭성의 개론서의 개념이야. 이제 개론서의 개념. 근데 그 개론서의 개념이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밑줄 쳐진 부분에 협력한다. 또 뭐가 있어? 의미 창조하는 거, 의미 구성하는 거니까 협력한다. 의미 구성하는 건 그 당연한 거고. 근데 뭐다? 그 과정이 역동적이다. 그죠? 그래서 협력적 상호작용, 역동적 의미 구성.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밑줄 쳐진 부분도 서로 의미를 교섭해 가는 과정에서 의미는 새롭게 구성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이 구성 관점은 대비되어야 하는 게 의미가 전달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하고 의미가 발견된다. 화법에서는 의미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독서에서는 써요. 의미 발견. 근데 화법은 요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화청자 사이에 이렇게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고 요 사이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가 이 사이에 있는데 이 메시지가 단순하게 전달만 되는 거야. 그러면 송신 과정, 수신 과정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통의 과정이란 발신자가 있어요. 화자, 발신자. 여기는 수신자, 청자. 그리고 이 중간 사이에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고정된 채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전달만 된다. 요 관점이 있어. 근데 지금 의미 구성 관점은 이 전달 관점을 쓰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메시지는 고정되지 않고 메시지는 변한다. 그 변한다는 것을 역동적
의미 구성, 역동적 의미 창조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 역동적인 의미 구성과 역동적인 의미 창조를 위해서 발신자하고 수신자인 화자하고 청자가 서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됐어? 물론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자동인출 된 정도로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협력적 의미 구성이 아니라 협력적 상호작용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협력, 역동, 상호작용, 의미 구성 이 네 개만 사용되면 되지. 뭘 이렇게 협력적인 뭐 상호작용, 역동적 의미 구성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 네 개만 중요한 키워드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3쪽의 그 성격 부분에서도, 아니, 그 개념의 세 번째에서도 협력적 의미 창조. 또 네모칸에 의미를 교섭하며 의미를 구성하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역동적이다. 그 다음 이때 밑줄이 안 그려져 있지만 그 의미를 구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에서 설명을 화벌서 화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다. 고정된 채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청자는 우편을 단순히 수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화법이 탁구 게임처럼 화청자가 역할을 교대하면서 생각과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축구 경기과 같이 한 사람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역동적이든 또 협력적인 거고. 그래서 13쪽에 보시면 특성의 1번 화청자의 상호작용, 2번 협력적 의미 구성. 그다음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비로소 이제 의미 공유의 과정이 이제 이렇게 교육 과정에 나오는 의미 공유의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잠시 기출교재 32쪽에 보시면 20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 많이 봤을 텐데, 이거 개론서에 그 출제 근거가 있어요. 정답이 개론서에 있어요. 근데 개론서에 그 출제 근거를 제가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가는 발표예요, 발표. 그러니까 발표와 관련된 기입형 문제가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요때. 근데 발표의 뭐 방법, 발표의 전략, 발표 말하기 방법, 발표 듣기 방법, 발표 전략, 발표 태도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게 기입형 문제로. 준비된 말하기, 요거예요, 요거. 준비된 말하기. 그리고 가는 교사들 간의 대화이고, 그 교사들 간의 대화에서 이 기억본에 들어가는 게 이게 그 개요예요, 개요. 정답이 있어요. 이건 출제 근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교사 A가, 여러분들은 기출교재 32쪽 보시면 돼요. 주제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를 수행하는 과제를 준 후에 발표를 시켰더니 학생이 청중을 보지도 않고 발표문만 보며 그대로 읽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발표문만 보며 그대로 읽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야. 왜 이게 중요해? 상호작용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단서를 준 거야. 발표문만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청중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청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발표하는 과정, 진행 과정이 일종의 청중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중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서를 여기서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발표 듣는 학생들의 반응 별로 안 좋고, 그 안 좋은 반응마저도 또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발표 능력 신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교사 B가 미리 작성한 발표문, 그 다음에 대본, 이거와는 다른 거. 그러니까 미리 작성된 발표문, 또 그 발표문을 일종의 구두원으로 옮긴 대본,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읽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앞에서 교사 A가 했었던 것은 발표문만 보면서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읽은 거야. 근데 그것을 암기해서 하는 것도 문제야. 암기해서 청중 반응과 상관없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청중 반응 고려예요. 그러니까 교사 A에서도 청중을 보지도 않고 교사 B도 청중 반응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건 다 청중 반응을 고려한 발표여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2020학년도 기입형 문제 논점의 발표의 논점은 뭐라고? 첫 번째 논점이 청자고려, 청중반응. 그리고 청자고려는 기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청자를 고려하는 게 청자 분석이라고 있어. 근데 지금 여기는 발표 전 청자고려가 아니라 발표 중이야, 중. 그러니까 2020학년도 기입형 문제는 발표 중 청중반응의 고려 아니면 청자고려가 기입형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다. 요 논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개요라고 하는 정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발표의 청자고려, 발표의 청중반응고려 요 논점이 출제된 바가 있는데 발표 전 청자분석이 아니란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발표 후에도 청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있죠. 발표 후에 청자와 원활한 상호작용은 어떤 게 있어? 그치, 질응답이지. 그러니까 발표 전에는 청자 분석하고 발표 중에는 청중 반응을 고려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을 하고 하는 게 모두 다 청자하고 연관이 있어. 청자. 근데 2020학년도 기입형의 논점은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어다고? 중. 근데 왜 갑자기 상호교섭성 하면서 여기로 와? 상호교섭성에서 4가지 키워드가 있다. 뭐? 협력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의미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협력했어? 안 했어? 협력이 안 했지. 또, 의미 구성도 없고, 여기는, 이거, 메시지, 고정된 메시지를 그냥 던져주는 거에 불과하잖아? 그지? 또, 역동성도 없고, 의미 구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호작용 없지, 협력적이지도 않지, 역동적이지도 않지, 의미 구성도 없지. 그래서 상호교섭성을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어쨌든 암기에서 청중반응과 상관없이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사 씨가 그러면 학생에게 발표 개요를 작성하게 한 후에 청중반응을 예상하면서 연습을 하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개요의 기초에서 연습을 걷어받아 보면 같은 내용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게 되고 실전에서도 발표문을 암기하지 않고 청중을 보면서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 개요서 작성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요 나 지문. 나 지문의 두 번째 니은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어 의사소통. 이거 구어성이야, 구어성. 일단 화법의 성격에서 몇 개가 있다고? 4개. 구어성, 구두 언어성. 그 다음 상호교섭성, 대인관계성, 사회문화성. 그 중에서 구두 언어성은 기본적으로 다 기본 전제야. 그러니까 4가지 성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3가지 성질에서 가장 기본이 전제가 되는 게 구두 언어성이야. 그러니까 화법이 독서하고 작문하고 가장 다른 특징이 뭐냐면 구두성이에요. 구두 언어성. 구어성. 그래서 구어성은 사전 준비 없이 하는 즉흥 말하기와 말할 내용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준비된 말하기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이건, 이 기출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진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학교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나왔던 제가 이제 2009년부터 가르친 7차 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2교과서까지, 그 다음에 개론서, 예를 들면 화법개론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화법교육론이나 아니면 화법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만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삼과화법이라고 하는 아주 객관식 기출문항 때 아주 유명한 개론서가 있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7차 금성출판서 교과서, 왜냐하면 그 금성출판사 7차 때 교과서가 그 삼과화법 개론서 집필진이자 그다음에 교육과정 집필진이 금성출판사 교과서, 화법 교과서를 유일무이하지는 않지만 당시 7차 교과서의 화법 부분이 가장 정평나 있는 그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런 교과서나 예전 개론서에는 이런 표현이 1도 없어. 즉흥 말하기하고 준비된 말하기. 이건 그냥 여기 문제를 출제하셨던 분이 생각이야. 그냥 즉흥 말하기가 있고 그다음 준비된 말하기가 있다. 근데 이거는 아니
안 들어봐도 알잖아. 예를 들자면 사전 준비 없이 하는 즉흥 말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했었어요. 근데 발표 같은 경우에는 즉흥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건 당연히 준비된 말하기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내용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청자 분석해야 되고, 청자 분석 후에 내용 생성해야 되고, 내용 조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현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친구의 수준, 관심, 요구, 물론 고려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절친이 아니란 건가? 그럼 그때 친구는? 저 친구가 지금 수준, 요구, 관심, 태도를 몰라 내가? 그건 친구가 아니지. 그럼 말만 친구지 그러면. 안 그래? 그치? 뭐 1년에 한 번씩 보는 친구면 요즘에 관심사는 뭐지? 이럴 수는 있는데 맨날 보는 친구인데 수준, 요구, 관심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얼마나 다를까?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청자 분석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또한 말할 내용 생성. 그러니까 내가 오늘 친구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지는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뭐 특정한 이슈가 있다면. 근데 그런 일들이 맨날 일어나나? 그렇지 않잖아. 그냥 일상생활에서 밥 먹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말할 내용을 내가 생각하면서 제가 만나면 꼭 이야기해야지. 맨날 그러면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거 친구 아니야. 그거 친구가 아니라고. 혹시 대학 교수님하고 밥 먹은 적 있어요? 그죠? 소화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저는 석사 과정 때 저희 지도교수가 1대1로 가서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그래도 교수님께서 저를 생각했어. 왜냐면 이렇게 대규모로 막 여러 명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게 아니라 1대1로 다 마주보면서 얼마나 제가 불편했겠어요. 왜냐하면 20초간의 침묵을 내가 견딜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 머릿속에서 준비된 말하겠다면 준비를 했겠지. 근데 갑자기 송원 선생님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여기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신탕 먹어서 포신탕. 맛있대 그게. 죽을 뻔했어요. 일단은 맛을 냄새를 맡지 않으면 맛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숨 안 쉬고 일단 삼키기 뭐 이런 거 죽을 뻔했어요. 탕으로도 그렇고 수육도 먹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아무튼 즉흥 말하기, 준비된 말하기 구분 가능하지만 일상 대화는 즉흥 말하기고, 발표와 같은 공식적 말하기는 당연히 준비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화법의 담화 유형인 8개, 그러니까 발표, 그다음 협상, 토의, 토론, 연설, 면접, 면담, 대화. 이 8개의 담화 유형 가운데서 즉흥 말하기에 해당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대화. 그것도 대화, 일상 대화고, 나머지 전부 다 준비된 말하기. 근데 준비된 말하기를 수행할 때는 발표니까 발표문을 보고 앞에 내용이 그랬었죠. 그대로 읽어서는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준비된 말하기를 하더라도 청중 반응에 따른 언어, 비언어 표현의 조절.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청중 반응에 따른 언어 표현의 조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조절하는 게 뭐야? 표현이야, 표현. 뭘 조절한다고? 표현. 그런데 보세요. 어떤 담화의 구성체가 있다면 내용이 있거나 형식이 있거나 표현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 담화 구성체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작품이 있으면 문학작품에 뭐가 있어?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고 표현이 있어요. 글이 있어, 글. 글에도 뭐가 있어?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고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화 구성체라고 한다면 표현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비언어적 표현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슨 의사소통이기 때문이야? 구두 의사소통 때문에 언어적 표현 이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조절해야 하는. 그래서 이 표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뭐냐면 내용도, 그 다음에 또는 형식도. 근데 보시면 듣기 말하기는 화청자가 구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상호작용으로 넘어서 무엇을 역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청중 반응에 따라서 말할, 여기 봐봐. 뭐가 나와? 내용. 그 다음에 말할 방법. 그래서 여기 조절하는 것은 3가지가 있어. 내용, 방법, 표현.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 형식, 표현. 이럴 때 형식이란 표현은 쓰지 않고 내용, 말할 내용, 그 다음에 발표의 방법, 그 다음에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두 번째 논점이에요, 이게. 어떤 논점이야?
청중 반응을 고려한다는 거. 그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청중 반응을 고려한다는 것은 발표 전, 중, 후에 무엇에 해당돼? 발표 중에 해당돼. 근데 그 발표 중에 청중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청중 반응을 고려하여 무엇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조절해 주는 거야. 뭘 한다고? 조절하는 거야. 조절. 근데 뭘 조절해 주지? 라고 하면 세 가지를 조절해. 뭘 조절해? 세 가지를 조절해. 첫 번째, 말할 내용을 조절해. 두 번째, 발표의 방법을 조절해.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발표에 이 방법을 썼었어. 이 방법 썼다고 예를 들면 정확한 정의적 설명으로 발표를 해야지 정의적 설명을 넣었어. 근데 학생들이 어려워해. 가령 다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화구성체 너무 어려워해. 그래서 쉽게 풀어줘야지 라고 이제 발표 수행 중에 방법을 바꾸는 거지. 아, 사전적 정의 그대로가 아니라 쉬운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후반부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청중 반응이 그래. 그래서 영상을 앞으로 그냥 당겨와서 보여줘야지. 어쨌든 말하기 발표의 방법을 조절해 주는 거야. 말할 내용도 조절하고 말하기의 방법도 조절하고 이 방법이 전략이야. 발표 전략. 그 다음 언어적 표현 또는 뭐죠?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해 준다.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해 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시선. 또 뭐가 있어? 동차. 또 뭐가 있어? 음성이나 음량. 그러니까 준언어적 표현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언어 표현도 조절해주고 비언어적 표현도 조절해주며 말할 내용도 조절하며 말하기 방법도 조절해 가면서 역동적으로 의미를 주고받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빠진 게 있어. 여기 보시면 상호작용, 역동성, 의미 구성이나 의미 창조야. 무슨 말이 빠졌어? 키워드가 협력이 빠져있어. 협력, 역동, 상호교섭, 의미 구성이 상호교섭성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키워드인데 여기 보시면 화청자가 구어로 의사통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의미 창조할 때 그치? 뭐가 빠졌냐면 협력. 그래서 협력을 통해 역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답이 협력이야. 그래서 발표문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상 상호교섭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14쪽에 나오는 의미 공유의 개념을 상호교섭성으로 이해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학년도 기출문제 논점을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호교섭성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키워드 4개 정도가 중에 하나가 나왔다.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상호교섭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발표가 중요하다. 발표. 그럼 발표의 논점을 삼는다면 발표 수행 중에 그리고 이제 발표의 수행 중에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과 역동의 의미 구성 요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또 다른 논점이 뭐냐면 바로 발표 수행 중 말할 내용, 그러니까 발표 내용, 그다음 말할 방법인 발표 방법, 또 발표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뭐한다? 조절한다. 그것이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의 역동적 의미 구성이 말하는 바야. 알겠죠?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발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배울 때 요 내용이 예를 들면 말할 내용, 말할 방법,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들을 조절하다. 요 내용들이 나오면 그냥 바로 2020학년도 기입형 논점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 기입형 논점은 상호교섭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발표다. 그것도 발표 수행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발표 수행 중 조절해 나가는 거, 이 조절. 생각나세요? 조절이란 점검 조정이다. 그럼 그 뭐냐? 그치, 상위인지지. 그러니까 능숙한 화자란, 능숙한 발표자란 상위인지다. 상위인지는 뭔가 말하기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가 아니라 말하는 중에. 글 쓰는 중에. 읽는 중에. 벌어지는 말하자면 인지의 인지. 근데 독서나 작문은 그래도 인지라고 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 나오는 이 화법은 인지라고 하는 것이
좀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하는 중에 나의 말하기의 내용을 내가 점검하고 있어 지금. 그게 가능한가? 이거지. 사실은 나는 정말 부지불식 중에 말을 하고 있는데 딱 말하고 나서 잘못 말했다. 이럴 수는 있잖아. 근데 말하는 과정 중에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좀 의식이 이중분리해. 말하는 내가 있고 말하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어. 독서하는 과정이나 글을 쓰는 과정 그게 되거든. 독서를 하는 중에 내가 지금 글을 읽다 말고 무슨 생각하고 있지? 라든가 좀 글을 쓰다가 잠깐만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는데 말을 하는 중에 내가 나의 말을 점검 조정하는 것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이 발표의 조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인지는 이럴 때 써요. 이럴 때. 화법에서. 대화 중에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사회문화성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는 여기서 안 하고 담화 간섭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하겠고, 그 다음 16쪽에 나오는 화법과 작문의 기능도 여기서 하지 않고, 화법의 자아개념 대화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다만, 18쪽에 대인관계성, 관계적 목표 하는 부분의 내용. 요거는, 대인관계성 부분 보세요. 특징 부분에 화법은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전달 행위가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소통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대인관계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화법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다. 언어적 목표가 있고 또한 무슨 목표가 있다? 관계적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이 관계적 목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9쪽의 내용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 20쪽에 상호 교섭성 부분에 보시면 참여자들 간의 협력으로 창조된다. 협력. 또 나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의미 협력을 통한 의미에 제공할 때 협력 제고성.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 언어성은,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구두 언어성의 성격을 2009 교육과정에 세 가지로 원래 성격을 나눴어요. 하나는 쌍방향, 두 번째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세 번째는 정보 처리의 인지적 부담이 낮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근데 다 모두 다 이게 특징이면서 긍정인 거지 부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보 처리의 인지적 부담이 낮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높다 낮다 하면 높은 건 좋은 것이고 낮은 건 안 좋은 것이고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인지적 부담이 높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독서 같은 경우가 그래요. 가령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죠.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음식 먹고 음악 듣고 글을 읽죠. 그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악도 듣고 들려오는 음악에 신경도 쓰고, 그 다음 이 음식의 맛있는 음식의 맛도 내가 음미하면서 동시에 내가 읽었던 지금 이 글의 내용에 감동도 하고, 이런 멀티태스킹을 한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언어의 행위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 집중해야 돼요, 여기. 아니, 10페이지 지금 1시간 동안 읽는데 들려오는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도 음미하면서 동시에 10페이지의 내용들을 집중하면서 내가 읽는다고요? 그럼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한번 제가 쪼개보고 싶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구두 언어는 달라요. 예를 들면, 엄마가 저기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음악을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어. 근데 들려오는 엄마의 말소리, 내가 그렇게 주의 집중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들려오는 정보니까 자연스럽게 듣는 거예요. 음악 듣듯이 막 집중해가지고 막 엄마의, 그리고 또 집중을 1시간 동안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중은 당연히. 근데 문자 언어보다는 집중력이 그렇게 덜 소모된다는 거니까,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소모되는 것이 구두 언어는 그나마 덜하다. 그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낫다. 인지적 부담이 낮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의 집중력을 많이 요하지 않는다. 에너지의 소진을 많이 요하지 않는다. 그치? 그 말을 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비교해서 둘 다 표현인데,
글 쓰는 것이 훨씬 더 인지적 부담이 높죠. 그 다음에 연습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근데 말하기는 연습이 불필요해요. 왜냐? 말하기와 듣기는 우리 태내에 있을 때부터 들었었어요. 태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읽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듣고 따라 말했었어요. 그래서 구두 언어가 훨씬 더 우리한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연습이 아주 오랫동안 되어 왔던 거고. 그것이 인지적 부담이 낮다라는 거고, 자동적 정보 처리가 된다라는 뜻이야.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역동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이거 조금 이따가 하게 될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 부분에서. 그러니까 언어적 의사소통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하고 동시에 사용돼. 라고 하면 어느 것이 훨씬 더 신뢰롭게 받아들여 수용해? 그치. 이게 만약에 불일치되는 경우. 일치되는 경우보다는 불일치되는 경우. 또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만 있는 경우.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특히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자체를 중시한다. 또 많은 비중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고. 쌍방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문화적 성격도 나중에 담화 간섭할 때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화법의 성격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호교섭성인데, 이 상호교섭성의 2020학년도 기출 논점, 그 다음에 4가지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듣기 과정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